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세계가 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아주 반일 히스테리를 일으키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미중 전쟁이나 북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옥죄어 들어가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오늘 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바깥 세상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중국이 매를 벌고 있군요. 저렇게 되면 이게 미중 무역 타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중국이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1일부터 이때까지 이란 석유를 수입하도록 유예되어 왔던 8개국에 대해서 그 유예를 철회하고 수입을 하게 되면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 그랬는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심상치 않은 일이냐. 이란이 지금 그냥 이란이 아니거든요. 이란은 일본 노르웨이 탱커를 6월에 공격한 것 외에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보트가 영국 탱커를 탈취 시도하다 실패했습니다. 최근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복잡한 그림인 것 같아도 결국 보면 5월에 노르웨이,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탱커 공격했고요. 6월에 노르웨이, 일본 탱커 공격했고요. 7월에는 지브랄터 해협, 그러니까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는 해협을 이란 탱커가 석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는 것을 영국이 납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엊그저께 이란은 영국 탱커를 공격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절박해지냐? 지금 미국 조치에 의해 연간 우리 돈으로 치면 한 60조, 그러니까 50빌리언에 해당하는 외화 수입이 차단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란의 석유 수출 혹은 수출 거의 전부예요, 이게 차단되니까 이란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이 발버둥 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나보란 듯이 저렇게 말하자면은 이란 탱커로부터 석유를 빼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부책에 올라갈 일이죠. 한번 보시죠. 또 중국이 매를 벌고 있죠. 시진핑이 평양에 다녀온 이후에 중국이 이제 패키지를 내놨는데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는 북한 여행을 확대한 건데요. 저게 지금 압록강 쪽에 있는 중국 북한 국경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인데 행색을 보아하니 태반이 보따리 장소군요. 이 여행객들에 대해서 중국이 여행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고요. 베이징시가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UN 제재 결의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주로 관광 분야로 파고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맥시멈 프레셔 2.0 버전 2.0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숨통을 조여가고 있고 드디어 이제 아마 예측컨대 10월 1일 왜 그러냐면 법안이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은 회계 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하고요. 국방수권 법안은 국방부 예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미국은 국방부 예산은 일반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법안으로 1년씩 유효한 국방수권 법안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게 북한을 세계 금융망으로부터 퇴출시키겠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의 개인 및 기업을 위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겠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그건 아마 10월 1일부터 발효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마지막 북한의 숨통을 눌러가고 있는 와중에 저런 식으로 중국이 여행 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국의 베이징시가 평양에 경제사무소를 개설하는 거 이건 완전히 이제 미국 정책에 반기를 드는 행위거든요. 저것도 지부책에 올라갈 겁니다. 그 지부책은 어떻게 반영되냐고요?
미중 무역 협상에서 반영되겠죠. 아마 점점 더 담벼락이 높아져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저나 중국 경제가 지금 파국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우선 근 30년 만에 분기 기준 최저 성장입니다. 지난 6월 30일 날 끝난 2분기에 2019년도 2분기에 중국 정부 발표로 6.2%입니다. 이 숫자들은 전부 중국 정부 발표 숫자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건데요.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외국의 기관들 또 외국의 투자자들은 중국 경제가 이미 마이너스 성장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가 확실하고요. 그건 속일 수가 없고 수입도 마이너스 6%인가 7%거든요. 수출이 1점 몇 %인가 2% 정도 마이너스고요. 그럼 마이너스 성장이죠. 중국과 같이 수출 의존적인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가 파국 가속화되면 중국이 결국 무력화되죠. 중국이 무력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이 개입할 엄두를 못 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상황까지 몰렸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국이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 기업은 두 개의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바이두라 그러면 검색 엔진이에요. 거기에 검열을 많이 해서 그렇지 우리 네이버와 달리 진짜 검색을 하는 데입니다. 우리 네이버는 우리인지 너인지 거기는 검색이 아니라 뭐 그냥 한상 차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검색 엔진으로 꼽히는 거는 주로 한 네 개 정도 꼽는데 미국의 구글, 일본의 야후, 러시아의 얀덱스, 중국의 바이두 이렇게 꼽습니다. 이 바이두가 매년 아주 굉장히 큰 행사를 해요. AI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7,000명 이상씩 그러니까 주요 연설이 있을 때 모이는 사람이 7,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참석자가 7,000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이루고요. 여기에 미국 첨단 기업 인텔, 구글 이런 데가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중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이 인텔 전체 매출의 27%고요. 미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보다 더 큽니다. 애플은 전체 매출의 20%를 중국 시장으로부터 거둬들입니다. 애플은 신제품 맥 프로 이것을 중국에서 생산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한테 정면으로 반발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미국 군부에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거예요. 원래 군부는 그 매티스, 미친 개라고 불렸고 우리가 흔히 강경파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그 매티스 같은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미 국방부는 민간인 포함 피용인이 300만 명, 근 30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조직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왔다가 가는 손님일 뿐이에요. 그냥 자기 업계, 자기 분야, 자기 사람들, 자기 인맥들 이게 훨씬 더 유의미합니다. 국방부 인맥은 따라서 굉장히 관료적인 데가 있어요. 그리고 관성이 큽니다. 지난 70년 동안 70년이 넘죠. 1946년부터니까 73년 동안 미 국방부는 말하자면 소련 또한 그것을 뒤에서 이은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그리고 서유럽을 동맹으로 삼은 그러한 세계관, 그런 관점에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후로는 오펙 산유국 아랍의 안보를 아랍 비율을 안 거스리면서 지켜내는 것에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고 매티스가 날아간 건 트럼프 행정부가 포커스를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옮기고 서유럽에 대해서는 너희 무임승차하지 마라고 윽박질러서 연 100조를 더 나토 분담금으로 받아내고 또한 중동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야말로 더 말할 수 없는 조치, 다시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다든지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그
영토로 인정한다든지 이거는 뭐 거의 상상도 못하던 조치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사우디나 이런 그 아랍 국가들 이걸 내세워서 야 너희 테러 이때까지 너희가 뒷돈 질른 거 알아. 사우디 왕가 UAE 왕가 이런 데서 뒷돈 질러서 너희는 그냥 면피하려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길렀다는 거 아는데 이제 니들이 팔 걷어붙이고 쟤들 때려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사우디나 이런 UAE 같은 데들을 진짜로 추동해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국방부가 이때까지 미국 국방부가 이때까지 익숙해왔던 그런 관점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버르장머리 없고 무임승차하는 서유럽을 지근거리에 끼고 가고 그 다음에 중동 산유국을 지근거리에 끼고 가고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중국을 주적으로 삼고 사실상 그 다음에 서유럽에 대해서 야 너희 분담할 만큼 분담해야지 라고 푸시하고 아랍에 대해서 아랍 산유국에 대해서 야 너희 그 극단주의자들 걔들 니들이 싼 똥이니까 니들이 치워 그렇게 푸시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꾼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다가 매티스가 날아갔습니다. 지금 덤포드 합참의장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미국 군인들 입에서 직접 저 말 나오기 힘든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글 알파벳이 간접적으로 중국 군사기술에 도움을 줄 그러한 이 인공지능 관련 그 기술 제공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이제 알파벳은요. 구글 및 구글 관련사들이 이렇게 그 모아서 만든 일종의 그룹 총괄 본부입니다. 그 그룹 총괄 본부가 따로 법인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이라 그러면 그게 구글의 본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은 첨단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가서 장사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 군부는 국방부는 이제까지의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서유럽을 무임승차시키고 또한 버르장머리 없는 아랍 산유국을 무임승차시키면서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는 그 패러다임을 버리면서 중국을 겨냥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기업들이 요새는 몸조심을 좀 해요. 겉으로는 중국에 계속해서 저렇게 시그널을 보내지만 내부적으로는 파국적 상황에 대한 컨틴전시를 검토하고 있거나 준비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김정은은 백척간두에 선 거죠. 폼페오가 지난 15일 날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인데 결국 얘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야, 정은아, 획기적인 제안을 좀 내봐. 그럼 우리도 좀 획기적인 거 좀 검토해 볼게. 지금 획기적 제안이라는 게 뭐겠어요? 핵무기 전체 내려놓고 미국 들어와서 다 다 사찰하고 치러내가라. 그리고 이왕이면 뭐 내가 생명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미 해병대 한 1개 여단쯤 들어와서 나 저 호위총국 해줘. 그리고 뭐 이왕이면 뭐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김일성 영생교 3대 메시아 하겠어. 저기 럼프 아저씨 무슨 뭐 한테 말을 해서 나 반인도 범죄 국제법정에 세워서 나 밀로세비치 저기 세르비아의 전범이죠. 반인도 범죄처럼 그렇게 재판받지 말고 나한테 사면해주고 그리고 내 돈 묶인 거 스위스은행이나 좀 묶인 거 또 내가 갖고 나갈 금괴 해서 한 5억 달러 내가 금괴 내지 달러로 챙길 수 있게 해주고 그럼 난 뉴욕에서 좀 살다가 몸 좀 빼고 피부 관리하고 건강 관리한 다음에 유튜버 나가면 뭐 한 번 찍으면은 1억 조에 가네. 한 달에 2번만 찍어도 2억 조이고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나도 유명인사 셀레브리티가 되겠네. 그러다가 헐리우드 같은 데서 저것도 받고 뭐 영화에 나오라고도 받고 뭐 영어 좀 더 유창하게 해서 나도 그래도 옛날에 스위스에서 살았는데 조금 혓바닥 갈고 닦으면 영어 잘 나오니까 그 미국서 좀 재밌는 그 방송도 하고 이러다 책 한 번 쓰면 또 인쇄
선인세 받는 게 또 한 100만 불 되겠네. 이렇게 획기적인 상상을 해봐라 라고 말한 것이라고 저 귀에는 들리더라고요. 획기적일 게 뭐 있냐고요? 그거밖에 없지. 참고로 이제 국무부 정보 담당자 차관보죠. 앨런 매커스입니다. 매커스. 여기 이제 국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정보조사 담당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레짐 체인지죠.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군사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미국이 군사 침공은 안 할 것 같아. 근데 아마 군사력으로 포위해 놓고 거의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나 트럼프가 워낙 비상식적인 사람이라서 그 말 자체는 비상식적이라고 안 했어요. 다른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different라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우리식 어감으로 표현하면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상당히 겁을 내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결국 김정은 자신을 속일 것이라 생각한다. 이거 다 협상이니 뭐니 하지만 시간 끌면서 결국 중국 뒷배 제거하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하고 은행망에서 퇴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목젖 안으로 칼날이 들어오는 그런 수법을 미국이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핵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국무부 정보 담당자가 엊그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쿨하게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문재인 586 집단이 떠드는 그런 헛소리 또 그걸 그대로 갖다가 그냥 증폭해서 떠드는 조중동의 헛소리와 달리 저게 리얼한 현실 세계에서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김정은은 일종의 빼박 시츄에이션에 있는 거죠. 빼지도 못하고 박지도 못합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와 핵보유 사이에 계속해서 동요하는 상태죠.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중국 뒷배는 점점 약화되고 미국의 군사포위 점점 더 엄밀해지고 미국의 경제 제재 점점 더 엄밀해지니까 아마 환장하는 상태일 겁니다. 일종의 빼박 시츄에이션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북한에서 지금 확정은 아닌데 정보통에 의하면 미국 쪽 정보통에 의하면 북한 측 협상 대표로 검토하고 있는 인물이 제법 파격적입니다. 김명길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진에 나오는 저 인간입니다. 유엔 대표부에서 일했고요. 지금은 베트남 대사인데 이 사람이 유엔 대표부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미국 측 인사들과 수없이 접촉해온 지미파 베테랑입니다. 장년층이고요. 젊죠. 그리고 미국 쪽 그 평가에 의하면 일단 보고는 정확히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 북한과 같은 체제에서는요, 이 보고자가 보고를 정확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나중에 좀 더 밝혀지겠지만 김명길 저 굉장히 뒤에 그 백이 좋을 거예요. 보고를 정확히 할 수 있다. 처벌받을 생각 안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살벌한 사회냐면 통역당이 있었죠. 신영복은 죽었고 박성준은 살아있고요. 박성준과 문재인이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가 한간에 많이 떠돕니다. 뭐 가깝든 말든 그건 제 일 아니고요. 어쨌거나 이 통역당이 그 체포된 시점에서 검거된 시점에서 한 명이 월북을 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모예요. 통역당은 이제 당시 북한은 영남과 호남의 두 개의 지하당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통역당은 영남 영남의 그 종북 좌파의 뿌리는 대구 경북이에요. 그래서 종북 좌파 사건 딱 발생하면 그 사람 대구 경북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난민전도 간부층 거의 100% 대구 경북 출신입니다. 심지어는 본인은 난민전 본체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민투의 대장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지하 조직에서 어떻게 그 외곽 조직의 대장이 본체를 모를 수 있는지 저는 제 지하 조직 해본 개념으로는 상상이 안 갑니다. 어쨌거나 이재호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재호가 민투의 대장이었다. 그 말 듣고서 한 말이 있어요. 첫 마디가 저 이재호란 사람 몰랐으니까. 그 사람 집이 대구 아니면 그 대구 북은 경북이지. 칠곡인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민투의 대장조차도 대구 경북 사람이니까 그 본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본체 거의 99%다 대구 경북입니다. 이 통역당은 대구 경북 쪽이고요. 그 당시에 60년대 중반에 지하당 사건인데 북한과 직접 연결을 가진 이 호남 쪽은 이제 그 호남 지하당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호남 통역당이라고 가칭이 붙은 그건 정태묵이라고 그 전에 6.25 전에 6.25 때까지 남로당의 거물로서 활동하던 자가 만들었던 당입니다.